자, 이제 다음 주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네, 9월 22일은 이제 정부에서 2차 소비 쿠폰을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9월 23일은 미국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PMI 지표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그 AI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이프 카카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9월 24일은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9월 25일은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게 되고 9월 26일은 미국의 8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중에서는 뭐를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경제 지표 쪽에서는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요거 가지고 연준이 이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물가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을지 한번 보시고, 또 요즘에 미국 경기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2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게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이니까 항상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까 뭐 실적도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프 카카오는 아마 올해 상반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그 카카오 방문해서 협업을 맺었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챗 GPT랑 카카오랑 연계해서 서비스를 내놓을 텐데, 정식 서비스는 아마 11월에 나올 텐데 이걸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프 카카오 이벤트도 한번 인터넷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프 카카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 이제 좋습니다. 진짜 맨날 안 간다 하셨었는데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럼 제일 궁금한 거죠. 몇 년 전, 벌써 몇 년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궁금했던 10만 전자의 꿈. 이번엔 달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올해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내년까지 본다면 가능도 하다고 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HBM만 좋은 게 아니라 AI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까지 좋은데, 원래 삼성은 HBM을 잘 못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사이클에서 삼성이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HBM4도 일단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된 건 아닌데 일단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대하는 게 테슬라랑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테슬라가 하는 사업에 많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TSMC랑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바꿨죠. 앞으로 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에서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AI6 칩,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로봇에, 뭐 로봇 택시에, 아니면 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한번 이제 신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때 수주를 이제 주고 나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매일 출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냥 빈말은 아니거든요. 그 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칩이 잘 만들어져야 로봇도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고 AI도 운영할 수 있고, 또 테슬라랑은 뭐 일단 물론 지분 관계는 없지만 xAI라는 회사가 만든 생성형 AI가 이름이 그록이라고 그러죠. 챗 GPT랑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테슬라 자동차에도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더 효율화하려면 이 AI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삼성이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엔비디아 칩을 TSMC가 만들어준 것처럼 테슬라 칩을 이제 삼성이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만 만들어주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또 많은 고객사들이 삼성한테 또 수주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제 단추를 지금 깨기 시작한 건데, 이걸 잘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삼성이 잘못하면 테슬라도 힘들어져요. 이게 다 스케줄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성이 못하면 TSMC로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 비용 엄청 또 낭비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도 삼성이 한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더 큰 게 있다. 그 얘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삼성과의 계약이 좀 더 남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만 해준다면 10만 전자 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그걸 스케줄대로 잘 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제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확인해야죠. 단계적으로 스케줄 보면서.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기대감을.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들을 종종 받게 되는데 이게 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내면 네,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경제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 회복에 시동을 걸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 살펴보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했던 보고서고, 일단 내용은 새 정부는 한국 안에 AI랑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5국 3특별이라고 하는데, 요 성장 엔진 사업을 집중 성장시켜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일단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뭐 성장해보자. 그 방점은 AI랑 재생에너지고, 그리고 전력이 잘 깔려야 되잖아요. 전력망이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남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U자형 고속도로, 이게 다 전선 연결해가지고 전력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든 다음에요, 그걸 바다에서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서 육지에 있는 각국의, 그러니까 5국 상특별이 뭐냐면 요게 이제 각각의 지방 거점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산업단지들 있죠. 그걸 통칭하는 건데 거기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전기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AI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산업 생태계 만들겠다 이 내용이고, 특히 첨단 GPU, 아마 엔비디아 GPU를 아마 사올 것 같은데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AI 쪽에서 한번 뭔가 승부를 걸어보자. 한국이 좀 그동안 잘했던 건 디지털 전환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아직은 AI 전환과 그린 전환이 안 돼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되게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AI랑 그린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분석을 했던 게 뭐냐면, AI를 도입하면 한국의 경제 총 요소 생산성이 1.1에서 3.2% 증가하게 되고요. GDP도 4.2에서 12.6% 증가할 가능성이 높대요. 굉장히 좀 큰 폭이죠.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대요, AI 자체가. 그래서 AI를 해야 되는 이제 당위성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코스피 5천 달성도 다 이유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부동산에 치우쳤던 거를 이쪽으로 좀 돌리는 효과도 있지만, 코스피 5천원이 달성되면 펀드 조성하기도 되게 용이하거든요. 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 성장 펀드 100조 만들겠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그래서 다 이 코스피 5천과 이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좀 주목할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 주목하자. 여기에 담겨 있는데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건 정상회담.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거의 높아졌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많은 일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목하시고, 동시에 에이펙 CEO 서밋이 열려요.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젠슨왕이 오는 게 되게 좀 특별하죠. 젠슨왕 CEO가 한국에 와서, 이번 서밋 주제가 AI for Economic Developme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I죠. 경제 개발을 위한 AI. 그러니까 AI 주제로 뭔가 연설을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뭐 IT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제 에이펙 정상에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에이펙 정상에 한 달 남았는데요.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네, 에이펙 맞습니다. 정상회담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가 어제 많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항공우주라고 있잖아요. 네. 카이, 이게 이제 10조 전투기 사업 청신호 켜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굉장히 큰 사업 맞습니다. 이게 10조짜리니까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그 훈련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군도, 미국은 해군도 공군 전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 해군 소속의 파일럿들이 당연히 그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매버릭은 해군이죠. 네, 맞습니다. 공군이 아니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해군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시키니까, 그럼 그 훈련기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 걸 할 거냐. 근데 다 노후화됐어요, 훈련기들이. 이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았어요. 미국 기업과 같이 손잡고 이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 강력한 경쟁자가 보잉입니다. 네. 예, 보잉이 이제 여기 그 들어가서 둘이 이제 수주 경쟁을 할 텐데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주가가 한번 급등했냐면 보잉이 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대요.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잉이 이렇게 안 된다면 한국 항공우주가 이번에 입찰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선정이 되냐면 27년 1월에 선정돼요. 그러니까 아직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할 거예요. 막 주가는 변동성 크겠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무조건 되겠다 이렇게 또 예측은 못 하잖아요. 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라는 이제 방산 기업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3파전이에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보잉 샤브 연합은 좀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있어서 결국 로키드 마틴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기업보다는 좀 한국 항공우주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만약에 항공기가 채택되면 나토 있죠. 유럽 시장도 갈 수가 있어요. 나토 동맹국가 제3국 수출에서도 신뢰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방산 기업 중에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근데 이거를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일단 2027년 1월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건 좀 감안하시고 내년 하반기부터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그 전에도 근데 사실 내년 하반기 기대가 해도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있죠. 27년 1월에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늦출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누군가한테는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상승 업종 중에 또 디스플레이 업종도 눈여겨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 대신에 아이폰 패널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도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봄날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도 안 좋죠. 이 디스플레이가 어디 들어가죠? OLED가 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스마트폰, TV, 노트북 여기 업황 다 안 좋았잖아요. 여기가 그렇다고 AI 데이터 센터에 디스플레이 놓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화면 보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가 안 좋아서 근데 수요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BOE라는 회사가 막 공격적으로 증설하니 그러니까 수요는 부진하죠. 공급은 과잉되죠. 그러니 적자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미국 법원에 제소를 했었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BOE가 특허 침해했다. 그럼 미국에 이제 수출을 못해요. BOE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에 아이폰에 중국 BOE 대신에 LG 걸 아마 더 넣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 BOE가 아이폰의 점유율이 20% 되고요. LG가 한 30% 되거든요. 그럼 중국 걸 가져오면 LG 입장에서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삼성이 1등인데 그 삼성한테 더 주기보다는 아마 LG한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빈자리를.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좀 최악은 지나갔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LG도 진짜 인고의 시간을 정말 견뎌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유상증자도 하고 정말 진짜 죽다 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그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8,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4,000원까지는 올라왔어요. 다행이죠.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는 이제 좋아지는 그 어떤 구간이니까 LG 디스플레이 내년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내년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내년의 봄날. 근데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온다라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주식시장 관련된 또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요거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한 발언 정리해 주세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선을 확실히 그었고 종목당 50억이면 그렇게까지 면세해 줘야 하나 생각이긴 하다. 세수 결손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50억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윤철 기재부 장관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50억으로 다시 되돌렸고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일부 악덕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들은 좋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상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마 11월경에 통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세율이 문제예요. 지금 최고 세율이 35 아니면 25로 하자. 이런 이제 논쟁들은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35냐 25%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배당은 늘릴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조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35로 지금 정해졌는데 이거 낮출 수 있다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세율 25%로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낮아지긴. 최고 세율이 25%면 지금 종합소득 이게 합산 과세하는 게 49.5거든요. 그리고 지방세 합치면 27.5니까 22% 세금 깎아주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주들이 당연히 좀 배당을 늘릴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제구조, 부동산 투기 중심에서 금융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걸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강했고, 다만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원전 짓는데 15년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도 기술 아직 개발도 안 됐다. 추가 원전 착공 현실성 없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거 또 다시 탈원전하나? 탈원전은 아닌데요. 신규 원전 건설에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럼 국내에서 안 짓겠네. 결국 핵심은 해외죠. 원전의 핵심은 해외는 맞는데 아니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좀 강하게 안 좋은 발언을 하니까 원전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전주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전은 다소 좀 이런 실망스러운 발언 때문에 주가 빠졌지만 저는 어쨌든 핵심은 국내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 수준 쪽이죠. 이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체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뭐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원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해외에서 수주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도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주제로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굉장히 이제 힘이 좀 있는 그런 이제 뭐 증권사 투자은행인데 한국 시장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이끄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환원 강화 이런 이제 내용의 그 보고서인데요.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인데 여전히 싸다. 상장 기업의 70%가 PBR 한 배가 아직도 안 된대요. 예, 그만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일본보다 높은데 밸류에이션, 이제 흔히 PBR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일본보다 낮다. 그래서 할인율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법 개정이나 지금 아까 대통령 얘기도 좀 전달해드렸고 또 행동주의 이제 펀드들이 잘못된 지배구조가 있으면 이거 바꾸려고 지분을 인수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의사 표현을 하거든요. 예, 서한도 보내고 그런 것들은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게 늘어나고 이게 실제로 일본이 그런 게 많아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상장사의 현금 보유액이 지금 600조나 된대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20% 수준인데 뭐 주주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34%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수 4,500 가는 거거든요. 사실 4,500을 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특히 일본과 비교를 계속 많이 했어요. 일본 아베노믹스가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주환원하고 밸류업 해가지고 지금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 간 거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깨고 그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일본이 그거 해가지고 PBR이 50%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10% 정도 이제 오른 수준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먼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평균에 도달하면 13%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00 나오고 그러니까 최소 3,800. 미국 유럽 정도까지만 가면 32% 오를 수 있대요. 그럼 4,500. 요 정도 이제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한국 시장 다시 재평가 한번 해보자. 이런 좀 내용이 아주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네, 진짜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도 리레이팅이 많이 안 됐었나 봐요. 네, 그 재평가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제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번 상법 개정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평가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암초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이게 관세 같은 경우는 한미 간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25% 관세를 감당해야 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고,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그 자동차 가지면 안 가요. 자동차가 빠져버렸어요. 이 뉴스 나오고 그냥 급락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15%로 확정이 됐고요. 그럼 한국은 이제 25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안 된 이유가 3,500억 달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빨리 전액 현금 직접 투자 빨리 해라. 네, 이 논지고, 근데 우리는 이거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만약에 미국에 여기다 투자금으로 송금하잖아요. 한 번에. 예,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4%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환율이 급등할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한 번에 주기는. 뭐 나눠서 주든가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거를 좀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일본은 네. 가능해요. 일본은 엔화를 또 발행하면 되거든요.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일본은 쉽게 합의가 돼서 15% 인하해주고 된 건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안 되는데 미국이 이 사정을 좀 봐줄 리가 또 없다 보니까 이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외환보유고. 그래서 한미통화 스와프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이거 해달라. 교환할 수 있게 언제든지. 미국이 일단 거절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아무튼 현대차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협상을 해서 관세율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5보단 낮추겠지만 15 이상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어도. 그렇지만 이거를 진짜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억 달러가 갑자기,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200억 달러 된대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어떤 그 경제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네. 저 미국 제안 받아들이지 말아라. 미국에서. 경제학교가 실제 그랬어요. 딘 베이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과 투자 및 관세 협정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차라리 그 돈으로 25% 그냥 관세 받아들이고 기업들 지원해 주래요. 한국 기업 피해 보면 현대차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돈 줄 조언을. 돈이면. 그 얘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이 좀 크지가 않대요. 3,500억 달러 투자해서 이게 125억 달러 수출이 준대요. 관세를 네네, 때리면. 네. 그러면 이게 3,500억 달러 들어서 125억 달러 막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에 반하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거. 근데 이게 시간이 또 늘어지면 기업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끌려다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이제 모든 건 한국 정부가 또 이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중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 지분 2%를 디즈니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한번 짚어봐야죠. 웹툰 사업. 웹툰 엔터 아마 상장할 때 투자하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웹툰 시장 열리니까 이거 상장까지 하니까. 근데 그 후로 주가가 엄청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주가가 39% 올라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디즈니가 이제 들어오기로 한 거죠. 지분까지 인수하기로 합의해가지고. 그러니까 디즈니 아시죠? 마블, 스타워즈, 픽사. 여기 만화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유명한 만화들이 어떤 형태냐면, 우리 만화는 보통 이렇게 넘기면서 보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웹툰은 뭐죠? 스크롤 하죠. 밑으로 내리면서 보죠. 요 플랫폼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디즈니의 만화가 우리가 그냥 네이버 웹툰 딱 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만화들을.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게 월 아마 구독제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로운 뭔가 이 콘텐츠가 붙는 거죠. 그래서 웹툰이 우리 기대보다 미국에서 성공은 못했어요. 아직은 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질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디즈니가 들어오면 또 다른 거거든요. 또 최근에 캐대온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네이버 웹툰의 매출은 당연히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디즈니가 지분까지 투자하는 거는 더 우호적인 이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네이버한테도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좀 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염이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의 이은택, 이다은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은요,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증시, 지금은 어디쯤까지 왔을까? 처음에 여쭤봤던 건데, 네. 어제. 그래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해서 올해만 42% 올랐는데, 이게 1년에 40% 오른 적이 있긴 있어요, 과거에도. 역사상 5번째래요, 지금이. 강세장 중에서. 근데 그 중에 그 강세장이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40% 오를 때는 그 전에 경기가 망가질 때,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회복하느라고. 네, 뭐 IMF 때, 뭐 금융위기 때, 이때는 돈 풀어서 회복시키느라 주가가 당연히 급등하는데 그 전에 근데 증시가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되돌림이 있는데 이번은 그 경기 침체 후 되돌림이라는 그런 반등장을 제외하면 3번째 강세장이래요. 그것만 딱 빼면. 그러면 앞에 2번은 뭐냐 도대체. 위기가 아닌데도 40% 오른 적은 도대체 언제냐? 그게 바로 3조 때, 3조 호황 아시죠?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 이때가 86년, 90년. 이때 코스피 5배 갈 때예요. 네. 예, 그때 사이클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때 3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유가 예전보다 좀 낮은 상태. 유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 환율. 지금 환율은 잘 안 떨어져요. 138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환율만 달성이 되면 3조가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3조가 되게 발생하기 어렵냐면요. 달러가 떨어지면 원래 보통 유가가 급등해요. 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3조는 뭐죠?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온대요. 이 어려운 조합이 이제 40년 만에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배당 분리과세, 이건 정부 정책까지 맞물려서 더 높을 것으로 이를 것 같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그거는 연준이 긴축할 때,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 그쵸. 올리려는 뭔가 시그널을 줄 때, 그때 팔아라. 그러면 이제 약세장이 나올 수 있대요, 그때. 근데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걱정하세요. 아직 좀 한참 남았, 네,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갈 수도 있어요. 3조가 발생하면. 40년 만에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년 만에 3조면은 평생을 살아도 또다시 볼까 그죠, 말까.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네. 있겠네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또 네. 연블리의 비밀노트에 더 머니올라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면밀하게 잘 이끌어 주시길 네. 바라면서 이번 주 연블리의 비밀노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